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전격 해임하고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했던 바이에른 뮌헨, 그때 토트넘 호스퍼도 원한다는 얘기가 있던 와중에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에 갔을 때 사실 많이 아쉬워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트래블 기회가 있었던 투헬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 현 시점에서는 무관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당시 바이에른의 챔피언스리그 8강 상대였던 맨체스터 시티가 트래블을 눈앞에 두고 있고, 투헬 감독의 경우에는 아마도 첼시에서 물러난 이후 경력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체 어쩌다가 투헬과 뮌헨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 즉 보장된 것 같았던 리그 우승까지 뒤집히는 상황이 됐는지 독일 전문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파리 생제르맹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투헬 감독 경력에 있어서 지금이 최저점이죠. 예. 왜냐면은 이 감독은 마인츠부터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첼시까지 실패를 한 적이 없었던 감독이니까요. 예. 첫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투헬 감독은 오히려 그 첼시에서 물러나고 나서 첼시가 또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더 부각되는 면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챔피언스리그 탈락도 그럴 수 있고, DFB 포칼 탈락도 당시에 초기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뒤집힐 거라고 생각한 그 전문가들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의 승점 차가 그 시점에서도 예. 이전밖에 나지 않았긴 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도 투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어쨌건 동력이 많이 잃으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결정적인 게 이제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으로 1부 리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3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2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에른이 자력으로 우승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말 33라운드에 자력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예, 그것도 심지어 라이프치히하고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예. 역전패를 당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무려 2골이나 헌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쿤쿠와 이제 소보슬라이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 그 동점골을 넣은 라이머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바이언에서 뛸 거란 얘기들이 있는 선수잖아요. 보스만 대상자여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한테 실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바이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한테 실점을 한 거죠. 예, 라이머의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차피 지금 바이언이 우승해도 자기의 그렇죠. 우승 경력에는 포함이 안 되죠. 도리어 예. 지금 보여줘야지. 주전 경쟁 딱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가 하루 늦게 경기를 하게 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이 됐는데, 우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체적으로도 도르트문트와의 경쟁을 떠나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바이에른이 분데스리가에서 홈에서 전반전을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패를 당한 게 16년 만, 그러니까 2007년 4월 28일 함부르크전 이후 처음, 무려 162경기 만에 처음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특히 안방에서만큼은 한 골을 넣고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정말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그 압도적인 그 경기력이 있었는데 이 역전패를 당했다. 특히 이게 역전 우승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투헬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그 스카이 스포츠하고의 인터뷰에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 당신이 본인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기를 한다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전반전은 괜찮았고 리드를 잡기에 충분했다. 그건 전반전 경기력은 마음에 든다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30분이 지나자 멈췄고 후반전엔 경기장에 없다시피 했다. 방심하면서 경기 페이스를 스스로 늦췄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기한 대로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선수들이 지친 건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건 의욕은 없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승패는 작은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중요할 때 용감해야 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볼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뛰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죠. 예?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에서 완전히 진 것이다. 난 질 때도 우리보다 더 나은 팀에게 지고 싶지 우리가 스스로 미끄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하면서 뉴욕에서 길을 건너려면 보겐하우젠, 이거 그 독일 도시 얘기인 거거든요. 예?
전쟁과는 다르게 길을 건너야 한다. 길을 건너 그대로 곧장 가면 반대쪽에서 차에 치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 거니까 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 그러니까 뭐 국가마다 이제 뭐 건너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거니까. 차에 그 도로 주행법이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라이프치히가 잘해서 졌다기보다는 좀 안일한 태도든 뭐 스스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좀 선수들을 좀 비판하는 뭐 인터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르트문트 경기 보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루 뒤에 있는 경기니까요. 보지 않을 것이다. 예, 뭐그 경기에서 사실 도르트문트가 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거 보면서 마음 졸이지 않고 다음 경기나 준비하겠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나겔스만 감독도 결국에는 선수들과의 좀 이제 관계 문제, 장악력 문제로 물러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투엘이 왔음에도.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밀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난 다음 주말에 리그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때까지 전속력을 다해 달려갈 것이다. 난 몇 번의 우승 경험이 있기에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몇 번 아니지 않나요? 예. 똑같지 않나요? 예. 네. 어쨌건 우리는 다음 주에 이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도르트문트는 이게 아직 경기 있기 전이니까요.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고 난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거 먼저 보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해낸다면 나도 축하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바이언이 리그 선두가 아니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 처음 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투엘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제 마인츠한테 진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진 게 있는 건데요. 마인츠한테 졌을 때 이제 마인츠 구단 트위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마인츠 구단 이제 예수의 모습을 한 마인츠 구단이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도르트문트 이제 팬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러는 SNS를 올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이프치히에서도 뭐라고 적은 거냐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든북에 우리 이름을 적는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작년에도 우리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골든북이 뭐냐면 우승을 하면 이제 우승 이제 그걸 적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본인의 이제, 이름들을 딱 이렇게 적는 건데 우리 작년에 포칼 우승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라이프치히 구단 역대 라이프치히는 2부 리그 우승조차 없었어요. 예. 2위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우승 때 연습 많이 했으니까 너네 도르트문트 우승하면 우리 이거 적게 해줘. 우리 이름도. 결국 이제 함께 우승을 했다라는 일조했다라는 라이프치히의 농담이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가 사실 이때 그 마인츠가 깜짝 놀랄만한 승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불이 좀 제대로 붙었고 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던 그 두 번의 패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절반이 바이언 팬이고 나머지 절반이 바이언 안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은 바이언을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르트문트한테 우승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이제 샬케 같은 이제 도르트문트 더비 라이벌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지금 도르트문트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만큼 또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를 해왔고 또 10연속 우승까지 했던 그 최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무너져라, 그만 좀 해라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관된 선수들까지도 좀 그 세레머니를 함께 하면서 재밌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데에미가 원래 하는 세레모니예요. 이 세레모니가. 근데 이제 소포슬라이하고 아데에미하고 잘츠부르크에서 같이 뛰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바이언하고 경기가 있기 전에 소포슬라이가 한 얘긴데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했는데 아데에미가 자기한테 그냥 딱 그 말만 했대요. 최선을 다해라.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고 나서 아데에미 골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한 거죠. 예, 뭔가 하나가 돼서 내가 너 도와줬어. 네. 바이에른 잡아줬어. 이렇게 좀 이제 장난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독일 전역에서 바이에른 미끄러지나가 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언도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언 이제 회장인 허버트 하이너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만약에 도르트문트를 잡으면은 우리가 파울라너 맥주를 선물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지에서는 우리는 그 선물 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언론사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팀인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뭐 썩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네 우승 내가 왜 도와주지? 더비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웃긴 게요. 투엘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을 했던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농담조로 도르트문트에서 보낸 첩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우크스부르크 감독인 마센 역시도 이전에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이었어요. 바로 넘어갔어요.
났어요. 예, 연결고리가 있는 사이인데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아우크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어떻게 됐느냐? 요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4-3-3으로 나왔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4-5-1로 나왔는데 이 경기에 벨링엄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징계로 인해서요. 근데 이제 경기 기록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그냥 도르트문트가 압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점유율도 64대 36이었고요. 뭐 슈팅 숫자 28대 4였고요. 예. 빅찬스도 7대 1이었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더라도 노란색이잖아요. 예. 마침 황건적인 안점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생각만큼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들만 제가 뽑은 거예요. 일단 뭐 20분경에 훔메스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보냈고 여기서 이제 브란트가 가슴 트래핑 이후에 멈춰 세우면서 이제 상대 선수를 따돌린 후에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알레가 슈팅을 가져간 게 쿠베크 골키퍼가 오른손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3분경엔 엠레찬이 롱패스를 보냈고 이를 브란트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쿠베크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예. 발을 쭉 뻗어서 막아낸 거예요. 예, 어찌됐거나 아우크스부르크는 열심히 이제 도르트문트를 막고 있는 뭐 선전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33분경에 브란트가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게레이로가 지체 없이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말렌이 이렇게 수비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아우크스부르크 센터백인 우도카이가 뒤에서 잡아 끌면서 이렇게 밀쳐가지고 파울을 범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빠지면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판이 레드 카드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의 얘기들도 있긴 하다고 이게 그래도 레드 카드 주기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냐 옐로 예. 카드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뭐 저는 그래도 레드 카드 줘도 이상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골키퍼와 1대1이니까요. 그쵸. 조금만 더 가면 되고 말렌도 빠르고 뭐 어찌됐거나 이 상황에선 뭐 큰 논란일 건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분수령이 아니었을까. 네. 10명이 됐어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우도카이 퇴장을 당하자마자 이제 예보아를 빼고 수비수인 바우어를 투입을 하면서 교체 카드 이른 시간에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곧바로 여기서 이어진 프리킥에서 게레이로가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거를 질레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예, 사실은 이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오지 못했고 후반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예, 또 이제 그 52분경에는 게레이로와 이제 질레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게레이로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정말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 뒤인 54분경에는 엠레찬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예, 여러 번 골대에 불운이 좀 생기면서 이 바이에른이 그래도 좀 희망을 살리나 이런 네. 기회가 좀 생기나 싶었어요. 특히 이 골대 같은 경우는 골대도 안쪽에 맞았어요. 안쪽에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뭐 골키퍼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는데 정말 라인을 타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와 도르트문트 진짜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두드리면 열립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우도카이가 퇴장을 당하면서 교체 투입된 바우어의 실수가 나온 건데요. 물론 그 말렌이 상당히 먼 거리를 드리블로 치고 가가지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바우어가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터치가 튀었어요. 예. 튀면서 이걸 이제 알레가 가로채서는 그대로 그 방향을 살려서 가다가 그래도 이 슈팅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때린 게 반대편 골대를 맞추고 들어갔어요. 예, 이것도 골대를 맞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들어갔다. 예. 이제 골이 터지면서 균형추가 조금 크게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62분경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벨리오와 레흐베차이를 빼고 베리샤와 카르도나를 투입을 했고요. 카르도나 투입은 바로 빛을 발하는 듯 싶었어요. 62분경에 도어슈가 이제 돌려서 롱패스를 한 번에 보낸 참고로 도어슈는 바이언 유스 출신입니다. 예. 이렇게 넘겨준 거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카르도나가 이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코벨 골키퍼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냈습니다. 예,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동쪽골 넣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슈팅 4번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였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실점을 했으면은 도르트문트가 또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였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80분경에 도르트문트가 게레이로를 빼고 이제 로이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로이스의 플레이에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엠레찬이 로이스한테 패스를 준 거를 뒤에 있던 말렌이 빠르게 와가지고 도리어 교체되듯이 패스를 딱 받아내고서는 이제 그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수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었죠. 여기서 또 이제 그 말렌이 알레를 향해서 패스를 찔러줬는데 여기서 또 뒤에 있던 로이스가 빠르게 뛰어와가지고 교차되듯이 패스를 뺏어갖고 가가지고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쿠베 골키퍼
골키퍼가 선방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알레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추가 시간 1분경에 훈메스가 이제 조금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훈메스가 이 경기에서 몸을 날리면서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훈메스와 말렌을 빼고 슐로터백과 레이나를 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아우크스부르크에 교체 투입된 베리샤의 실수와 도르트문트에 교체 투입된 슐로터백의 플레이에서 이제 쐐기골이 나온 건데요. 스로인을 받는 과정에서 베리샤의 터치가 튀었어요. 예. 이 튄 거를 이제 슐로터백이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시켰고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브란트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각도 없는 곳에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뭐 사실 쉽지 않은 경기, 상대가 1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연달아 골이 나왔을 정도로 좀 치열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엔 도르트문트가 이 3대0 승리를 통해서 이제 리그 1위로 올라섰고 최종전을 앞두고 자력 우승이 가능해졌어요. 예, 그건 승점 2점 차로 리드 잡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예, 도르트문트가 70점, 바이에른 뮌헨이 68점인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그 분데스리가 최종전을 앞둔 시점에서 1위가 바뀐 게 2006-07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2006-07 시즌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때가 그 당시에 샬케가 32라운드까지 승점 6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슈투트가르트가 64점으로 1점 차이였거든요. 2위였는데 33라운드에 레비어 더비인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면서 슈투트가르트한테 역전을 내줬고 결국 이제 승점 2점 차 2위에 그쳤던 거였는데요. 샬케가 분데스리가 우승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이때 도르트문트 팬들이 비행기를 띄웠거든요. 네. 경비행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너네는 절대 우승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 제가 이 경기를 실제 봤어요. 아, 경기장 가서 봤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진짜 샬케 팬들이 계단 이런데 술 완전히 취해가지고 예. 널브러져 있었어요. 예.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이후 정말 오랜만에 최종전을 앞두고 순위가 바뀌었고 그때는 이제 최종전에 바뀐 순위가 그대로 이제 네.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도르트문트가 또 그때 연관이 있던 팀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도르트문트는 우승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되지만. 예, 이제 제바스티안 켈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도르트문트가 과거에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자기네들이 뭐 알아서 자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도 일단 뭐 샬케하고의 더비 매치에서 샬케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이잖아요. 2대2 무승부에 그쳤었고요. 그나마 쾰른 잡고 1위로 올라섰으나 바이에른하고의 맞대결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 어차피 나겔스만 때도 2위긴 했었네요. 예. 예. 바이에른하고의 맞대결에서 2대4로 패하면서 다시 2위로 내려왔었고요. 또 슈투트가르트전에 저때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데다가 상대 수비수가 퇴장까지 당해서 수적 우위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거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훈메스를 전반전 끝나고 바로 휴식 차원에서 뺐었거든요. 예. 그러고선 3대3 무승부가 됐던 거예요. 그것도 추가 시간에 골 넣고 추가 시간에 실점을 허용했어요. 예. 추가 시간 8분에 그것도. 그러면서 다 잡은 승리 놓쳤었죠. 또 이제 보훔도 하위권에 있는 팀인데 이 팀 상대로는 오심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들을 본인들이 계속 놓쳤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또 바이에른 뮌헨도 미끄러져 주면서 최근 3연승으로 이제 우승 가능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엔 지난해 여름 합류했다가 이 고환암 문제로 또 투병을 하면서 고생했던 알레의 급 반전, 알레의 부활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레가 이제 그 25라운드를 기준으로 하면요, 25라운드부터 이제 33라운드까지 8골을 넣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말렌이 8골을 넣고 있고요. 이 도르트문트 공격 듀오가 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예. 크라마리치가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레가 뭐라고 했냐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재활 중이던 알레가 근육이 다 빠진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공격수 형님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네. 알레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고 몸만 회복한 게 아니라 놀라운 경기력을 보인 데다가 사실 이제 혼란이 떠난 이후 네. 그 전반 공격 득점력의 우려들도 있었고 말렌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영입이라는 그쵸.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아니다. 이 둘은 아주 쿵짝이 잘 맞더라. 저는 그러니까 알레가 결국 살아난 게 말렌이 살아난데도 도움이 됐고 아데이미도 전반기 때는 잘 못했다가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은 후반기 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결국은 최전방 공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진짜 9번의 전술적인 가치를 또 알레가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버텨줘야지 측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 10연패를 달리고 있었으나 2011-12 시즌 이후 11시즌 만에 우승에 실패할 위기에 현재 처한 거죠. 예, 사실 10연속 우승만으로도 대단하고 또 너무 또 독주한다는 얘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제
시선이 조금 이제 곱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10연속 우승이 유럽 모델리그에서는 유일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만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쨌건 현재 그 우승 실패할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나겔스만과 이제 투엘에 대한 비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나겔스만은 바이언에서 84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60승 13무 10패, 승점 194점을 획득하면서 경기당 승점이 2.31점이었는데요. 투엘은 물론 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 당장 뭐 데뷔전부터 도르트문트였고 그 경기는 이겼지만,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와의 연전, 그 포카라고 이제 그 분데스리가 경기 건데, 프라이부르크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가나 마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 프라이부르크가 5위인데요. 4위인 우니온 베를린과 승점 동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2경기가 있었고, 또 이제 마인츠도 이번 시즌에는 잘하는 팀이었고, 라이프치히까지 뭐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라고 하더라도 11경기 5승 2무 4패면은 승률이 5할이 되지가 않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정도 기록이 나왔다는 건 좀 실패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도 1.55점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챔피언스리그도 전승하던 나겔스만이 해임되고 탈락했고, 지금 분데스리가도 놓칠 상황이 되고, 또 DFB 포칼도 결국에는 투엘 감독이 탈락한 거잖아요. 예. 왜 나겔스만을 해고했냐,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까지 독일 내에서는 투엘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판의 얘기는 없어요. 예. 투엘보다는 보드진들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경질이란 거는 감독이 못하고 있을 때 경질하면 거기에 대한 반등 효과가 있다. 예. 근데 나겔스만은 잘하고 있었는데 나겔스만을 경질하고 투엘을 데려오니까 팀에 도리어 혼란만 왔다. 그러니까 투엘이 프리시즌부터 함께하지 못했다. 그리고 투엘의 선수들로 구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데다가 살리아미치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나겔스만을 왜 해고했냐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살펴봤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나겔스만은 경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투엘은 팀과 프리시즌이 필요하고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엘 역시도 이번에 마침내 예. 본인도 쫄리나 봐요. 여태까지 예. 이런 얘기 안 예, 했었는데요. 나겔스만을 좀 존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왜냐면 나겔스만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2군 감독 시절에 그때 2군 선수가 나겔스만이었고 무릎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됐을 때 비디오 분석관을 시켰던 게 투엘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게 괜찮았다면은 감독을 바꿀 필요가 없었겠지. 예. 이 얘기는 그냥 모든 게 괜찮지 않았으니까 예. 나겔스만 경질했던 거겠지라고 예. 한 거죠. 돌아봐서 누가 이제 결과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겔스만 감독은 사실 직전에 레버쿠젠한테 진 것도 있고, 뭐 스키장 간 것도 있고, 선수단과 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사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라고 했던 그런 위기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헬이 잘 안 된 것은 그 별개의 문제로 분석을 해야지, 연결지어서 감독끼리 비교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보드진대의 비판이 많은 이유가요, 레반도프스키가 떠났는데 공격수 영입하지 않은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나겔스만 때 그래도 그나마 그 바이언이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던 게, 슈퍼모팅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활약을 펼쳤지만은 결국 슈퍼모팅이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됐고, 실제 그렇거든요. 투엘 부임하고 나서 슈퍼모팅 부상 당하면서, 그래서 맨시티전에도 못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모팅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활약을 해줬기 때문이었던 거지, 결국은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은 부상 후 아웃됐다. 그러면서 바이언이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오시맨이니 무안이니 뭐 케인이니 그런 선수들 영입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엘 역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지배하는 강팀들은 절대적으로 월드 클래스 수준에 신뢰할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있다라고. 예, 최근에 전술적인 트렌드예요. 예전에 한때 가짜 9번이 좀 득세한 적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쭉 진짜 9번, 조금 더 완성형, 컴플리트한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활약하는 팀들이 성적을 잘 내왔는데, 레반도프스키 정도의 선수가 빠져나갔는데 슈퍼모팅이 잠깐 잘했다고 그거를 넘어간다? 이건 좀 아니란 대처가 아니었겠느냐. 당장 그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간 팀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특히 맨시티도 혼란이 오고 나서 예. 이제 뭐 압도적인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 후보가 된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가 있고, 인테르도 뭐 루카쿠, 제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고, 밀란도 이제 뭐 지루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결국에는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게 문제지, 뭐 감독, 나겔스만까지도 포함했을 때도 뭐 책임이냐, 이게 감독 책임이냐, 보드진 책임 아니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최종전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올리버 칸 그 바이에른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켈른에서 심판이 종료 호루라기를 불 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그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 대회들에서 마지막 날 우승을 확정지었던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되게 악마처럼 할 것이다. 예, 조금 악랄하게 정말 이제 집요하게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페어플레이 잠깐 접어들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이겨놓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뭐 저주를 할 수도 있다. 져라 뭐 네. 이렇게까지도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2001 시즌이고 여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올리버 칸인 건데요. 예. 최종전에서 정규 시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함부르크가 1대0으로 바이에른한테 앞서면서 그때까지는 샬케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점은 동률이었는데 골득실에서 샬케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추가 시간 4분경에 그것도 뭐 공격수도 아니고 그것도 난생 처음으로 프리킥을 차본 파트릭 안데르손이 예.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고 이 골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제 올리버 칸이 코너 플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셀레브레이션을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샬케 팬들은 이때를 가리켜가지고 4분 챔피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왜냐면 정규 시간 4분에 이제 바뀐 거니까요. 근데 막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다 전광판으로 경기 보면서 해당 경기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샬케가 우승이 없는 팀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의 챔피언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고 4분 전으로 끊어갖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이 4분은 삭제한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바이에른의 악마가 아니라 샬케가 저주받은 거 아닐까? 약간 좀 노릇노릇 그렇고 샬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거가 있긴 한데 근데 그 분데스리가가 추가 시간을 굉장히 적게 주는 편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영향을 끼쳤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메르크 주심이라고 독일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주심이 샬케 경기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살해 위협, 살해 위협도 여가수까지 있고, 많이 줘갖고 그 1분에 먹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은퇴하고 나서 스카이에 그 패널로 그 샬케 경기를 그 샬케 페티스 아레나에서 있을 때 가가지고 이제 패널로 참여를 했는데 그거면 경기장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유가 막 쏟아지고 막 물건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이번 그 최종전도 만약 그 우승 경쟁팀이 샬케가 지금 1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면 바이에른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샬케의 라이벌이 지역 라이벌이 도르트문트다. 그런 저주와는 관계가 없는 팀이다. 근데 도르트문트도 최근에는 어쨌건 뭐 자주 그 미끄러지는 자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풍겨지긴 하지만요.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은 둥글고 당장 이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아스날도 이제 미끄러졌던 부분들, 아스날이 또 지난 그 주말에 노팅엄한테 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어떤 팀도 얕볼 수 없다. 특히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뭐 보훔이라든지 또 강등권에 있는 팀들에게 무승부를 거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인츠전도 결코 이제 만만히 볼 수 없다. 최종 라운드는 한국 시간으로 5월 2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일제히 열리죠. 근데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흐름이 안 좋죠. 수비 쪽에 줄 부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수비 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거든요. 당장 지난 경기에는 도미니코가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 정도로 지금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현재 1위 경쟁이 있고요. 승점 2점 차니까요. 그리고 이제 4위 우니온 베를린과 5위 프라이부르크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왜냐면 승점 동률의 골득실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 간의 유로파리그 경쟁과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간의 이제 컨퍼런스리그 경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잔류를 놓고는 그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16위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고 마지막 두 팀이 강등을 당하는 거잖아요. 현재 헤르타 베를린은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그 마지막 강등 한 자리가 슈투트가르트나 보훔이나 이제 샬케 중에 한 팀이 될 거고 남은 한 팀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우승 경쟁의 경우의 수를 보면 사실 그 바이에른 뮌헨도 가능성이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마인츠와 비긴다면 바이에른이 이제 쾰렌을 꺾을 경우 승점이 나란히 71점이 되는데 골득실 차에서 바이에른이 크게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우승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없고 마지막 라운드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2020-2023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11연속 우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 10년 독주를 끝내고 도르트문트가 극적인 뒤집기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분데스리가의 마지막 이야기도 부버즈 김현민 기자의 분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